옛날 옛적 빈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일정을 짜고 그 일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계절의 변화조차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적절히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들은 비를 너무 예정한 날에만 오게 하려다 홍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근처의 산에는 노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의 삶을 실천하며 젊은 시절부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산의 계곡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을 통해 흐르는 강 위에 있었고 주민들은 매우 중요한 자원과 물자의 교류를 위해 다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바짝 긴장하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모든 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노수에게 자문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수는 마을 회의에 초청받지 않았으나 그는 산에서 내려와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항상 변화무쌍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경류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수의 조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그 후 다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계획보다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강의 흐름을 연구하고 자연적으로 다리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능한 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결국 그 다리는 훨씬 더 견고하고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무의자연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통제와 개입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니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노수는 그 후로도 계속 산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이니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노력과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의자연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이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청년 이름하여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퇴계 이황 선생의 철학을 공부하던 중 특히 기원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와 기의 개념에 매료되어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제법 맑고 사람들은 철수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광장의 한가운데에 큰 도화지를 펼쳤고 그 위에 깔끔한 한자의 이와 기를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둘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선택한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기를 선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웃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하지 않는 원리, 즉에 기대려 하죠. 마치 법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기는 그 변화를 담당하죠.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기의 역할입니다. 철수는 두 개의 컵을 꺼내어 한쪽에 물을 다른 쪽에 모래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컵의 차이를 보십시오.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고 모래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래가 이라면 물은 기에 가깝습니다. 철수는 물컵을 들어 흔들어 보이며 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한 가지 실험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는 긴 막대를 사용해 두 컵을 동시에 들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과 모래가 안돼 섞이며 새로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물도 아니고 온전히 모래도 아닌 그 무엇이었습니다. 철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원론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입니다. 이와 기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결합될 때 진정한 변화와 본질을 드러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을 따르되 변화하는 현실에서 그 원칙이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철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도덕적 수양과 윤리적 실천이 이 힘을 빌려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설명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박수로 그의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이황금 비유를 찾아봅시다.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는 산 말이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기원론을 일상의 지혜로 삼아 변화와 원칙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퇴계 이황의 철학은 그 작은 마을에 더욱 깊고 넓게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작은 마을에 율곡이 고요히 앉아있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강연,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다소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이기이원론이었지만 율곡은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의 재미와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율곡은 청중들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와 기가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 삶 속에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붓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붓은 단순히 나무와 털로 만들어진 물건일까요? 아닙니다. 이 붓은 글씨를 쓰기 위한 이상적인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원리가 바로 이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로서 이 붓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붓은 저희가 논밭에서 사용하는 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삽 역시 나무와 쇠로 만들어졌지만 비를 위한 도구이지요. 그럼 삽에도 이가 있는 겁니까? 율곡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삽에도 또한 본질적인 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비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붓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붓을 움직이는 이 힘이 바로 기입니다. 이 변화하는 힘이 없으면 이 붓은 단순히 죽어있는 물건에 불과하겠죠. 그때 한 아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양손을 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장난감들은요? 그것들도 이와 기가 있나요? 율곡은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어린이야. 너의 장난감도 이를 가지고 있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모양인지가 다 이의 작용이지. 하지만 그것을 잡고 움직일 때 너의 놀이가 더 재미있어지는 건 바로 기라는 변화 덕분이란다. 그리고 율곡은 바람이 살랑이는 강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삶도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룰 때 더 풍요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만 쫓아다니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불변화는 있지만 고집하면 발전이 없겠지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기가 적절히 어우러질 때 행복과 조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강의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이와 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삽질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아이는 장난감 놀이 속 혁신을 거부는 물고기를 잡는 리듬에 변화의 묘미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율곡의 이론은 사람들의 삶 속 작은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날의 강의를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칸토폴리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철학과 학문이 번성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칸토 마스터라는 전설적인 철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복잡한 이론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칸토폴리스에는 미노타우어라는 이름의 수수께끼 같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괴물은 자신의 미로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항상 묘한 질문을 던져 지식을 테스트했으며 그 지혜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미로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미로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미노타우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수수께끼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칸토 마스터가 결심하기를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식 구조와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칸토 마스터는 미노타우어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그의 제자인 리트레와 함께 깊고 복잡한 질문을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로 속에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경이로운 광경과 맞닥뜨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공중에 떠있는 신비로운 문구였는데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트레는 즉시 칸토 마스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진술처럼 보이지만 분명 이 미로가 쉬운 문제를 줄 리 없을 텐데요. 칸토 마스터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리틀의 이 문장은 우리의 지각 구조를 통해 추론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의 완벽한 예시이지, 이 명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내의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지만 그 자체로 경험에 의거하지는 않거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 비노타우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야. 리틀에는 칸토 마스터의 설명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칸토 마스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미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공간은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가? 칸토 마스터는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 또한 우리 선험적 직관을 시험하는 것이지. 시공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며 이 틀이 없다면 이야말로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게 되지. 이러한 직관이 없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될 테니까. 마침내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을 때 질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노타우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너희 스스로 세계를 이해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진정한 지혜를 쌓고 있다. 칸토 마스터와 리틀에는 미노타우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경험은 해석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틀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을 얻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칸토폴리스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칸토폴리스의 주민들은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이해하고 경험과 지식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토 마스터의 모험은 전설로 남았고 사람들은 그가 던진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미노타우의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